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나와 계시고요. 박형광 기자가 신혼여행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정말 진짜 용감한 기자입니다. 제가 제 옆자리거든요. 특종기계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 기자님. 두 분 혹시 잘 알죠? 잘 알죠? 네. 대학교 때 인턴을 같이 했어요. 인턴을? 한겨레에서. 한겨레. 기자 되기 전부터. 기자 되기 네. 전부터 인턴 동지야? 네. 알던 형. 알던 형? 아는 형? 알던 형이 요새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알던 형 어때요? 그 기자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기자의 미디어 비평을 하는 기자 입장에서 자 이정주 기자 평가 들어갑니다. 이제 셀럽이 되셨죠. 이정주 셀럽이다. 저 맞다. 보면 그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그 무슨 구독자 됐다고 페이스북 보니까 요리를 하더라고요. 요리를 했어요. 요리 쇼였습니다. 네. 그 영상이 없어요? 영상이 설날 나옵니다. 설날 특집으로. 설날 특집으로. 아니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우리 오찬 같이 하기로 했는데 뭐 이만한 무슨 장바구니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야 그랬더니 자기 오늘 요리하는 날이라고 시장을 직접 봐가지고 불고기 재료. 또 재료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재료를 사가지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설날 특집. 네, 기대하십시오. 질문하는 기자 요리쇼 이정주 요리쇼. 저 그거 보고 이분은 진짜 셀럽이네. 진짜 셀럽이구나. 요리까지 해 기자가. 저널리스트를 넘어서는. 하여간 그 자주 은퇴 선언을 하는 기자여가지고 뭘 거는 걸 좋아해요.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싸주셨어요. 이정주 기자님, 김민수는 왜 갑자기 윤 어게인에서 노선 변경했는지 아시나요? 간단하죠. 곧 알려드립니다. 곧 알려드립니다. 곧 알려드릴게요. 원래 윤 어게인 아니에요. 원래 윤 어게인. 자,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화요일에 조찬회동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광고부터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장 기자님 처음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냥 드시고 맛 평가, 솔직한 맛 평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맞이 특집 이벤트 들어갑니다. 정통 춘천 닭갈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100% 국내산 닭다리살만 사용한 춘천 닭갈비입니다. 자, 부드러운 닭다리살로만 푸짐하게 구성을 했고요. 떡사리 그리고 매콤달콤 추가 양념까지 전부 들어있어서요. 따로 준비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알찬 구성으로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상품입니다. 넉넉하게 8인분으로요. 설날 가족 모임 그리고 친척 모임에도 부족함 없이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댁에서도 간편하게 춘천 현지 맛 그대로 즐기실 수 있고요. 남은 양념에 볶음밥으로 마무리하시면 완벽하다고 사장님께서 꿀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설맞이 특집 이벤트로 준비한 춘천 닭갈비 드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훈훈한 명절 즐기시기 바랍니다. 타임쿡에서 준비한 춘천 닭갈비는 해썹 인증 받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가지 맛 있어요. 간장 맛 그리고 매콤달콤 양념 맛 두 가지 맛으로 취향 따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설날 선물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선물 포장 따로따로 선택 가능하십니다. 이 집은 참 싼데요. 춘천 닭다리살 닭갈비 2kg 모두 8인분입니다. 36,000원이에요. 8명이 먹는데 36,000원이에요. 가능합니까 이거? 진짜 싸네요. 이거 실화냐? 예. 네. 자, 간장 양념 섞어서도 주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신청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해 드립니다. 꼭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왠지 오늘은 엄청 부드럽네요. 장 기자님 말씀부터 진짜, 듣고 싶네. 이게 엄청 부드러워. 이게 엄청 부드러워요? 여기서 잘 쪘는지 모르겠는데. 찐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까 했어요. 맛이 무슨 달달한 게 있고 뭐가 간장양 이건 매콤한 양념인 것 같아. 예. 맵진 않아요. 맵진 않아요? 네. 어때요? 엄청 부드러워. 이정주 기자는 드시느라고 지금 근데 말을 못 하네. 진짜 맵지도 않고 이게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닭갈비 좀 맵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근데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매운맛이에요. 그렇구나. 야, 그러면 이거 뭐 애들 얼른 해가지고 그 학원 가기 전에 먹여가지고 빨리 가서 공부해. 그리고 닭고기 살이 많아요. 예, 진짜 닭고기 살이 많네요. 닭고기가 많아요. 그리고 부드럽고. 크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 많이 드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뭐 끊고 다음 광고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 명절에 예, 제가 그치? 명절에. 밀키트로 예. 바쁜 현대인들 예. 밀키트로 아침에 떡국 먹고 닭갈비 같이 그렇죠. 먹고 예. 여기는 아예 이렇게 밥을 주네요. 밥을 줘요. 최고입니다. 네, 자 10시 16분 지나고 있어서 네 이정주 기자 그만 드시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저 설날 숙제에서 먹을게요. 설날. 원래 이런 형이었어요? 궁금하네. 한겨레 인턴 같이 할 때. 비슷해요. 옛날에 사람 변하지 않아요. 원래 이런 형이다. 그때도 저보고 유튜브 하라고 사람들이. 아 맞아요. 진짜? 아 한겨레 인턴 할 때. 야, 입으로 이걸 잘하니까. 새치어로 취재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취재도 잘하고. 우석진 네. 교수처럼 영혼을 담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진짜 현장을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맞아요, 기자이기 맞아요. 때문에 저도 늘 배웁니다. 이정주 기자한테. 야, 여기까지 가다니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생각이 되고요. 한동훈 다녔습니다. 한동훈. 자, 그러니까 그 토크 콘서트도 다녀오고. 네. 자, 두 분 이거 식사 자리 빼주시면 저희가 다음 광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글루타셀 스프레이 광고입니다. 자, 가려움 완화제예요. 글루타셀 스프레이는 날씨가 춥고 실내에서 온풍기 사용이 늘어나면 피부가 왜 건조해지잖아요. 그때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때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지면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 꼭 해주셔야 되고요. 수분 섭취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나는 왠지 습관적으로 긁고 있어. 그렇다면 바로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평소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요. 긁어대며 보채는 아이들이나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안심하시고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어서 현재까지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45ml 증정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홈쇼핑에 굉장히 잘 나가는 화장품 브랜드 있는데 그 원료가 글루타셀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원료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화장품 말고 순한 화장품 성분에 해당하는 이 글루타셀을 직접 여러분들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정주 기자 광고에 최적화돼요. 네. 확 이렇게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형광 기자가 없으니까 아, 기자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한번 뿌려보세요. 네, 좋으십니다. 눈 네. 감고.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아까 그 질문 주셨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윤어게인 그리고 가장 극단주의 주장을 했던 김민수 최고의 변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누구냐면 네. 이게 김민수 최고의 이제 전사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이제 출입기자는 제가 10년 출입했으니까 잘 알거든요. 네. 잘 아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그 장동혁과예요. 언제든 변신할 수 있다. 제가 김민수의 변신은 무죄? 네. 유죄?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네. 얘기해 보면 장동혁과 김민수 최고위원 정도면 사실 비례대표 준다 했으면 민주당 갔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안 주니까 못 간 거지. 가구도 남아. 가고 남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기자들이 평가하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연판장 사건 있죠. 네. 예전에 김기현 38전대 네. 윤석열 정권 초창기에 3%짜리 김기현을 밀어 올렸잖아요. 네, 당대표로 네, 네. 윤석열이 찍어가지고. 음. 근데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 네, 나경원 의원의 최측근이 김민수 최고위원이었어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대변인 역할을 했었고, 근데 나경원 캠프에 이제 그 대변인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당시에 그 연판장, 그러니까 나경원을 향한 연판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이 돌아져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랬죠. 나오지 마라. 전대 네, 나오지 마라. 그쵸. 막 그때 돌리잖아요. 돌렸어요. 네. 네. 그 돌릴 때 그 연판장을 비판하면서 전면에서 싸웠던 사람이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네, 당의 연판장이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그때 배지도 아니었는데. 네, 누구랑 싸웠죠? 윤석열하고 싸운 겁니다. 네. 연판장 돌린 사람이 친윤 잔잔바리들. 그러면 그 위에는
결국 이철규. 예. 그 위에는 청와대 그때 용산이 예, 있었잖아요. 용산이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윤어게 네. 갑자기 뭐 계엄 옹호하고 예. 말이 안 되죠. 최고위원 나올 때부터 말이 안 되는 그렇군요. 소리였어요. 사실. 어쨌든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셔서 그거부터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댓글창에 저 우리 장슬기 기자 소개 좀 해주세요. 호두맘님께서. 저는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 오늘에서 지금 청와대에 출입을 하고 있고요. 자리는 장윤선 선배 옆자리입니다. 바로 옆자리예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미디어 전문지 미디어 오늘에서 굉장히 특종을 많이 하는 아주 진짜 엄청난 민원 엄청 띄워주시네요, 기자입니다. 여기. 진짜 많아요. 엄청 띄워주시네요 여기. 그래야 또 나오지. 박근혜 네, 하여간 지금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8일에 있었던 한동훈 콘서트 직접 네. 다녀오셨다면서요? 갔다 왔습니다 제가. 현장 내돈내산. 취재, 내돈내산. 내돈내산. 또 예, 다 갖고 왔어. 예, 한동훈. 제가 다녔어요. 오 예쁘다. 이거 진짜 이거. 예. 내돈내산 7만 1,000원. 와, 7만 1,000원 내고. 와. 와. 가게 탕진하게 생겼습니다. 이달 파산 났어요. 비싸네요. 예, 진짜 티켓이 비싸요. 알석. 아니 S석인데 저는 S석. 그러니까 R석, S석, A석이 있는데 A석은 몇 장 안 돼요. 예. 그게 45,000원인가 그 49,000원이고 제가 간 게 이제 69,000원.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열릴 때 바로 예매한 거예요? 아니죠. 제가 처음에 하도 매진된다길래 기다려봤어요. 너네 매진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래서, 예, 하루 전까지도 한 99에서 100석을 왔다 갔다 합니다. 빈자리가. 하루 전까지도.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 그 하루 전에 산 거예요. 매진 되나 보려고. 매진 되면 안 가려고 했죠. 매진 됐어요, 근데? 근데 가보니까 네.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한 게 하루 직전까지도 한 99석이 남아있는데 그게 그 전까지는 한 석, 두 석씩 줄다가 하루 막판 전에 99석을 없어졌다는 거는 네. 누가 한 번에 샀다는 소리거든요. 네, 아무튼 뭐 누가 한 번에 샀다. 네. 이것도 중요한 이상해요 수치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네, 월화수목금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가다가 토요일 날 되기 전에 확 내려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야지. 예. 아무튼 뭐 그거는 어쨌든 가보니까 사람 진짜 많았어요. 사람 많았다. 네, 많았고 저기 이제 화면도 나오는데 네. 제가 뭐 이거 가지고 사실 그 콘서트 자체를 비판하거나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콘서트 자체를 제가 왜곡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놀랐던 게 우리 위두훈이 어머님들, 예, 대체로 5060 그 여성분들이 댓글창에 한동훈 대표 트로트 가수 준비하는 거 아니? 그 진짜 그런 분위기였어요. 진짜? 네, 그런 어떤 콘서트장 분위기였고 저기가 이 콘서트가 원래 150분,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는 3시간 20분 했거든요. 그래요? 4시에 시작해서 7시 20분에 끝났어요. 장난 아니다. 저는 거기 제가 취재로 갔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잠실 경기장이 이제 전체 저쪽 뒤쪽 좌석을 빼고 했으니까 한 11,000석, 뭐 15,000 이 정도 좌석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의 다 찼고 예. 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놀랐던 거는 예. 3시간 정도까지 빈자리가 없었어요. 끝까지 다 남아 네, 있었다. 인정. 그래서 어머님들이 와서 진짜 연예인 보듯이 그 우는 사람이 많았다면서요. 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제 옆에 예. 그 다른 아주머니들이 이제 계셨는데 네. 계속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좌파 태극기지? 네, 이렇게. 저는 취재하러 왔는데 근데 제가 또 깨달았죠. 내가 생각보다 듣보잡이구나. 몰라. 생각보다 네, 듣보잡이구나. 나 혼자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난리친 거야. 네, 몰라.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 마스크도 쓰고 막 이렇게 막 뭉치는. 나중에 저도 옷도 벗고 다 같이 안동 우유빛깔 하면서 같이 동화됐구나. 음모 흔들고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같이 막 떡도 나눠주고 어머님들 또 떡 싸와서 주섬주섬 뭐 진짜. 비닐에서 네. 아이고 젊은이가 우리 한동 왔네 하면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젊은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젊은 남성이 별로 없어요. 젊은 남성이 별로 없어요. 네, 여성도 그러면, 없지만 네. 근데 그럼 대체로 5060 70 여성. 네. 여성분들이고 같이 오신 남편분으로 보이시는 분들. 네, 표정이 썩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일요일 날이니까 이제 와이프분이 가자고 하면 어머니 가야죠. 같이 가야 되니까. 네, 그분들 오셨고 이제 간간히 좀 이렇게 한 30대나 뭐 40대 좀 보이긴 하는데 대체로는 이제 고령층 여성분들이 중년층이 많았다. 네. 그리고 이분들의 열정을 보고 와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면 영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윤석열의 찍어내기 네. 뭐 또는 친윤과의 싸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여기 갔다 왔으니까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찍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욕을 하세요. 그래 그때 이철규가 잘못했지. 어. 저 나쁜 놈들 하는데 영상에 계속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제가 영상 하나 찍으려고 한 8번 누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랬구나. 그 저 콘서트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위기가 좀 어때요? 혹시 아니, 취재되신 근데 게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 갔다 온 10대 한 명을 만났어요. 오, 어, 10대 한 명을. 10대. 내 돈 내산입니까? 10대가 누구냐면 네. 그 청소년 언론 토끼풀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 있죠, 있죠. 네, 토끼풀. 최근에 들어봤어요. 약간 유명해진대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있는 기자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예요. 근데 이분이 여길 갔어요. 네. 그래서 당신 왜 갔냐 물어봤더니 그 지금 이분이 무슨 취재도 했냐면은 그 로블록스라고 게임 플랫폼 오. 10대들이 하는 네. 게임 플랫폼에서 그쵸. 극우 집회가 한번 열린 적이 있거든요. 예, 최근에. 예. 그래서 거기에 극우 집회 온라인 극우 집회 이분이 참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10대 그 극우들이 네. 요걸 취재한 게 있어서 제가 요거 취재욕을 좀 쓴 게 있는데 오. 그러니까 극우들은 10대 극우들은 취재를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동훈은 사실은 반개헌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개헌파 민주당은 비판하지만 반개헌파 이분이 보기엔 이제 건전한 보수의 이 집회에 참여하는 어디 10대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 예, 예. 그래서 간 거죠. 예.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휘짓고 돌아다닌 거예요. 네. 10대를 근데 만나려고. 10대를 만나지 못했대요. 없어요. 10대 없어요. 10대를 만나지 못했다. 10대를 만나지 못했다. 청소년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예. 자기는 인터뷰하러 가서 왜 왔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우리 10대 남성들이 너무 극단의 세계에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게 이분의 워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 기사는 못 썼어요. 아. 이분은 기사 못 쓰고 그래서 저한테만 그냥 인터뷰한 거죠. 10대는 없었어요. 10대 없었다고.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토크 콘서트라는 형태로 새롭게 정치 예능의 장르를 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치 안에서의 어떤 소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인들 그 비례대표 의원들 꽤 많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맞아요. 콘서트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후에 정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좀 움직임이나 흐름 뭐 있습니까? 뭐 전혀 없죠. 대구 출마 뭐 이런 거. 네. 네. 그 본인이 하는 생각이고 네. 저는 거기 제가 갔을 때 앞에 네. 이제 의원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뭐 배현진, 박정훈 의원, 우재준 등등 네. 이제 친한 의원들 쫙 왔어요. 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거기 참석한 분들하고 제가 앞에 있는 분들하고 원래 친분이 좀 있으니까 네. 제가 좀 장난치려고 저는 3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앞에 보여 제가 전화를 해봤어. 그 공연 도중에 제 전화가 이게 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뒤에서 딱 보는데 내 거 보고 이렇게 덥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네. 뒤에서 줌으로 해서 의원님 피곤하시죠? 하면서 저는 뒤에 3층에 잘 있습니다. 시원하네요. 하면서 이제 네. 사진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관계자들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 비롯해서 이제 원외 친한계 사람들이 그래도 한 20명 왔거든요. 네. 나중에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끝나고 나서 통화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한풀이 아니겠냐. 네. 마지막 한풀이다. 네, 이게 무슨 힘이 있겠냐. 솔직히 예. 예, 이미 한동훈은 끝났는데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서도 저런 말이 나와요. 예. 이미 끝났다고. 이걸로 무슨 정치 세력화를 한다? 네. 쉽지 않죠. 그렇군요. 네. 이게 만약에 대구에서 이 정도였으면 아, 약간 다르죠. 달랐죠. 그렇겠지. 근데 이게 달라요. 지금 잠실이잖아요. 잠실. 예. 그리고 잠실은 중요한 게 저 나갈 때 보면 아는데 잠실인데 서울만 저렇게 모였어도 파괴력이 있어요. 근데 다 전세 버스예요. 예, 나가 보면 울산, 대구, 광주 뭐 네. 이런 식으로 뭐 대구 그 기사 아저씨가 부르고 있어요.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예. 전국에서 싸그리 동원한 게 저거지. 이게 표가 뭉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지역구 하나라도 딱 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런 표는 흩어지는 표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국민의힘 중앙당사 간판에 청년이 지우고 다시 쓴다 뭐 이런 슬로건도 뭐 설치한다고 하기도 하고 뭔가 청년의 소구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좀 탈바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성공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청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 제가 10대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그 개표하는 날 있잖아요. 네. 대선 날. 음. 그날 거기 그 개표 상황실 거길 그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보면 청년들은 있어요. 근데 이 쓰는 용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너무
그 딱 보면 나오잖아요. 이분들의 그 배경이나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원된 청년이거나 이게 뭔가 되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 이게 좀 건강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당에 모여서 어떤 세력을 이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도 사실 청년들이 이게 좀 탄탄한 지지 세력으로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군요. 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현재 오늘 화요일이라서 국무회의 중인데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국회 위증 사건, 위증 고발 사건이 너무 적체돼 있다. 신속히 좀 가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 풀 워딩이 들어온 건 아닌데요.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좀 넘겨서 민주당 얘기와 이제 국회 당정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풀 워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의총을 하고 있어요.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무회의 중에 입법 속도 이거 한 번 나온 얘기 아니죠. 지난번에도 지금 20%밖에 안 돼 있다. 그리고 전체 178개인가 175개의 민생 입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제 통과가 됐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 아직도 계류 중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비쟁점 분야는 빠르게 좀 통과를 시켜서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국회인데 국회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거 여야 동시에 질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주 기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저 워딩이 네. 계속 말씀대로 장혁현님 말씀대로 반복됐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여당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입법이 이번에 고위당정청 얘기에서 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예. 김민석 총리가 두 이제 뼈 있는 말을 때린 거거든요. 뼈 때렸죠. 네, 정책이 예. 아무리 좋아도 입법이 받치면 안 되면 안 된다. 네, 이거 실행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몇 차례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명확한 시그널이라 볼 수도 있어요. 네. 그 전에 여당 내에서는 사실 이런 말 하면 물밑조율도 하고 좀 말하면 알아먹어야 돼요. 그 전에도 이렇게 해달라. 네. 근데 계속 딴짓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합당 문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합당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선을 앞두고 합당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게 민주당의 이득이 되냐. 그러니까 합당을 하고 안 하고는 당원들의 선택이고 그게 맞아요. 네. 근데 이 사안을 빠르고 굵게 그리고 사람들의 이견이 없게 합당이라는 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서 지역구 문제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내줘야 될 지역구도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흔쾌히 내주고 어떤 거는 또 못 받아주고 이해관계를 조합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당내에서는 싫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필연이에요. 제가 합당을 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당이 합당할 때 그런 이해관계로 싸웁니다. 네. 그건 일반론인데 이 싸움의 조건이 짧고 굵게 후유증이 없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거의 3주 내내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오늘 4주차 화요일이에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22일 날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장기 내전으로 가게 되면 예. 나중에 그 설사 합당을 하더라도 예.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심해서 예. 합당하고도 서로 당이 쪼개지는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해결했어야 됐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미 합당을 마무리 지어야 될 한 타임을 놓친 거예요. 빨리 마무리했어야 돼요. 빨리. 네. 그게 합당 쪽으로 가든 예. 안 하든 간에. 예.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민생 입법이나 다른 속도는 하나도 안 내면서 다른 격가지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격가지에 눈이 팔려 있어요. 그럼 빨리 하든가 아예.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질질 끄니까 네. 나머지 이슈들이 다 묻힌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현안과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리고 그밖에 다른 민생 개혁 얼마나 특히 언론 분야 개혁도 네, 굉장히 맞아요. 심각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공직자의 1시간은 5,600만의 1시간이라고 똑같이 그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가 자꾸 국회에서 걸리고 국회가 지금 엉뚱한 무대에서 그쵸. 딴짓하고 있는 엉뚱한 운동장에서 딴짓하고 있다. 그 말이 제일 적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장슬기 기자님은?
저도 이거 여당한테 사실 계속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음. 보통은 정무수석이나 이렇게 해서 만나서 조율하고 네. 정무수석 정도가 이렇게 발언하는 거면 몰라도 만약 어디 인터뷰에 나와서 대통령이 계속 이 말을 한다는 건 지금 짜증났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정서가 반영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특검 추천 문제도 사실 어떻게 읽히냐면 그러니까 할 짓을 안 하고 엉뚱한 데 팔려 있으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는 그 특검의 어떤 이력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보거든요. 네. 청와대 취재봐도 그렇고 근데 몰랐다고 보지만 알았든 몰랐든 지금 국민들한테 그게 당 지지층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왜 딴짓하고 있느라고 그렇죠. 이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이중으로 열받는 거죠. 입법 네. 속도도 안 나는데 이 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할 일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에서 검증도 제대로 못해갖고 엉뚱한 예. 사람 올려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분란을 만들어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이제 잘하고 있는 측면이 계속 있는데 그거 이슈를 좀 뺏어간다고도 보는 거죠. 그렇죠. 당의 아니, 분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엇박자가. 그쵸. 예,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대통령 나가서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나오는데 그날 또 다른 엉뚱한 이슈가 터지고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검찰 개혁, 뭐 내란 전담 재판부 그 정부 조직법 개편안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제 갈등 사안이 생겨서 왜 이러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다 상황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정주 기자 취재하면 좀 어떻습니까? 국회 내부에서는 이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초기, 중기, 지금 예. 현재 말기로 좀 나뉘는데 초기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 문제 던질 때만 해도 네. 그러니까 일반 지도부 아닌 평 의원들은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의총에서 막 우르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그때는 사실 청와대도 명확한 시그널을 안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준철 검사 얘기 나오면서 네. 그 주말에는 사실상 명확한 시그널이 나온 거죠. 이게. 근데 그 전만 해도 정무석이 이제 홍표 정무석 돌아다니면서 네. 아 우리도 합당을 뭐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당 언젠가는 합쳐야 된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일반론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들도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거의 네. 대체로 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냐 네. 지선 후에 하냐 그렇죠. 예, 이 시기의 문제와 예. 그리고 이거를 우리한테 먼저 오픈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냐 없냐 뭐 이런 프로세스의 문제 삼은 거지 네. 합당 자체를 절대 안 돼. 우리 무조건 독자당 가야 돼. 그런 그러니까.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합당은 부차적인 이슈예요. 차라리.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은 합당하면 좋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빌드업 과정, 그렇죠. 과정과 절차에서 일을 왜 이렇게 하지? 일을 왜 이렇게 풀어가지? 그러니까 최소한 내부에서 좀 컨센서스도 만들고 빌드업 과정도 거치고 이러면서 이거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여론도 좀 떠보고 뭐 이렇게. 근데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어요. 근데 맞아요. 저도 이 풍경 굉장히 낯선 풍경, 그죠? 예.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느낀 건 그 신년 기자회견을 1월 21일인가 하고 그 다음 날 조간이 이제 다 신년 기자회견으로 다 도배가 됐죠. 사실 이게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그 앞으로 올해 한 해의 어떤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나왔고 뭐가 나왔고 이건 왜 질문 안 나왔냐 막 이건 어떻게 맞아요. 해석해야 되나 특히 그때 당시에는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또 엄청 뜨거웠었죠. 예, 엄청 뜨거웠었죠. 이해운 후보자 문제. 그렇죠. 이해운 후보자 그죠. 문제도 그렇고. 예.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이제 차근차근 논의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합당 문제가 터진 거죠. 그렇죠. 근데 우연찮게 또 무슨 코스피 5천도 네, 아마 그날이었던 걸로 그날 기억하는데. 코스피 5천 달성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근데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예. 뭐 중동 순방 나가면 또 여기서 뭐 외교 문제 뭐 네. 토론회 열고 네.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하나 청와대에서 예. 그 중동에 갔을 때 참모들이 예. 새벽에 예. 무슨 민주당에서 한 어떤 기사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어. 쓱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가. 네. 예. 이거 엄청 열받았다는 거죠. 근데 열받았다는 거를 공식 루트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엄청 정권 초반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특정 기자들한테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걸 쓱 보내는 것 자체가 엄청 지금 불편해하고 있구나. 당이 하는 거를.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합당 발표를 했을 때
약간의 임계점이 넘은 게 아닐까. 청와대가 그동안 참아왔던 게 임계점이 넘은 게 아닐까. 네. 약간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저도 취재해 보면 그 일종의 이제 국회와 청와대를 이제 잇는 역할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들은 어찌됐든 그 막 분란이 커지거나 뭐 이를테면은 경로설 막 이런 게 나왔을 때 그거는 아니고 불쾌감 정도인데 막 맞아요. 기자들이 중간에서 뻥튀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상황이 꼬이고 있다. 이게 왜 이러는 거냐에 대한 문제 지적은 있는 거고 최근에 제가 이제 취재했더니 한 고위 참모가 대통령이 외롭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외롭고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는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의 눈물의 의미는 뭐냐? 지금 뭐냐면 사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첫 그 워딩이 그거였잖아요. 무덤 와 보니까 무덤 같다. 볼펜 한 자루도 없더라. 이런 상태에서 정권을 받은 거잖아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그 내란을 극복하고 첫 번째 들어선 정부예요. 그리고 얼마나 3년을 쉬었잖아.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3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뭐 대외 관계 외교는 물론이고 후퇴한 경제 민생 뭐 것도 엄청나게 후퇴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원점으로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나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코스피 5천 달성하고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돼요. 그쵸. 백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든든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세게 역할을 하십시오. 그리고 받쳐줄 걸로 당연히 기대를 했죠. 그렇죠. 왜냐면은 의석이 되니까. 160석이나 있고 지금 그 집권 야당까지 합치면은 그쵸. 사실상 거의 이제 그 190석이 넘는 그쵸.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건데도 일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쵸. 예, 특히나 이제 지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친노의 후계라고 지금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역설적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그 반대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죠. 공격하고. 근데 이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모 인사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나서 고립화된 게 지금 네. 그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대통령을 올려놓고 창당을 해놓고 막상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대연 정도 던지고 뭐 한미 FTA도 해보고 물론 서툴렀죠. 서투른 부분은 있지만 역사가 평가를 하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맞는 길이었어요. 네. 당시에는 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여러 소리 듣지만 한미 FTA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상호관세 압박하고 네. 저 모든 룰을 어기고 박살내고 있지만 그 FTA 덕분에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는 거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초석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열린우리당 당시만 해도 대통령 올려놓고 겉으로는 우르르 따른다 했지만 소위 86 세력들 네. 그때 초선 들어온 사람들 조금만 뭐 하면 노무현 흔들고 다 노무현 그쵸. 탓이야. 지지율 급락했잖아요. 초창기부터. 그렇게 해서 청와대가 고립되고 대통령이 외로워지면서 네. 그 다음 정권을 바로 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기시감이 들어요. 네, 지금 집권 8개월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주요 워딩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는 좀 다릅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AI 얘기하고 네. 트럼프발 뉴노멀 뭐 오늘 해놓고 MOU 다 써놓고 야 그쵸. 내일부터 25% 이런 그쵸.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 국민이 좀 단결된 마음으로 이 위기의 파도를 잘 넘어야 되는 이런 걸 좀 우회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질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나 내 얘기를 들었네.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 질서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훨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다. 여야 떠나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증 고발 사건이 너무 적체돼 있다. 이거 위증 고발 사건 어떤 거를 특정하는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 기관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발굴을 위해서 각종 행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청문회, 국조 뭐 이런 활동을 한다. 최근에 보니까 국회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국가의 핵심 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 권위에 관한 문제다. 특히 국회 위증고발 사건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위증고발 사건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 신속하게 가려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메시지에 담은 함의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특검 수사가 2차 특검 네. 가동되잖아요. 네. 2차 특검 가동되는데도 예를 들면 계속 어제 보면 이제 김상민 등 김예성 등등 줄줄이 무죄 나오고 무죄 있습니다. 났어요. 네. 예. 근데 이분들을 포함해서 특검에 그 당시 헌재 판결과 동시에 국회에 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다 위증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뭐 휴대폰 파기 안 해부터 시작해서 뭐 나는 그때 통화 안 했니 그 위중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예. 그렇죠. 예, 형이 한덕수, 그나마 이상민 뭐 다 예. 박성재 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잊고 있어서 심우정 그렇지. 뭐, 예, 예. 잊고 있어 그렇지. 되돌아보면 처음에 완전 국민들을 농락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1, 2월 달에 국회가 헌재 판결이 진행되면서도 네. 국회 차원의 조사를 먼저 했거든요. 예. 예, 특위를 열어서. 그래서 계엄에 관련된 사람들 국무위원 다 불러서 물어봤을 때 지금 지나고 보세요. 다 위증한 거예요. 근데 그 조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정작 특검이 기소한 판결에서는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증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하냐 지금. 진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런 저는 위기의 사이렌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석상에서 바로 울렸다. 특히 국회 정치권을 향해서 당신들 전부 다 진짜 지역구마다 10만 20만의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에 와 있는데 진짜 국민을 대리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익에 봉사하고 있는 거 맞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장석희 기자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사실 오늘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좀 보다가 네. 이제 이 특검을 엄청 또 계속 비판하잖아요. 특검만 계속 이제 문제 삼았다. 너네가 이제 사실 누리하게 기소하고 별건 수사하고 해서 오늘 또 그걸로 논조를 좀 쭉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언론이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란에 대한 척결 이런 문제가 되게 진영 논리화된 지 되게 꽤 몇 개월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이 진상을 모두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언론에 보이는 헤드라인만 이렇게 쭉 보면 뭔가 김건희도 좀 무리하게 수사를 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생길 것 같고, 그렇죠. 이제는 너무 많이 이제 예. 진도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차 특검 한다고 하면 이거 뭘 또 해야 되나? 예. 이거 가지고 또 당도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산으로 가는 느낌이 좀 들고 사람들도 이제 피로감을 좀 느낄 것 같다는 생각? 예. 오늘 신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그 어제 조선일보 논조를 보면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잘못했다. 무리한 기소를 해서 그렇죠.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난 거 아니냐.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랬냐 김건희 특검은 그 내부의 이제 수사 검사들의 구성을 보면 중간에 항명하고 그랬었잖아요. 뭐 나 돌아갈래. 그쵸. 맞아요. 검찰 폐지되는데 우리 여기 왜 있어? 그쵸. 야 가자 하면서 집단 행동을 했잖아요. 그것은 내란 특검에서 상복 시위했던 거하고 같은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면 내란 세력, 윤 어게인 세력을 어떻게 준동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정치권이 이 흐름을 만들어갈 거냐라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니까 이 중심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노래에서 놀고 있는 거다. 저는 이게 제일 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결국은 이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부가 이제 이진관 재판장 네. 제외하면 어제 이제 유역검찰관 나와서 그렇습니다. 증인한 거 보면 그런 이진관 재판장처럼 몇몇 재판부를 빼면 법원이 흔들리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법원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원은 또 기소된 공소 사실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별건 수사가 보여요. 이게 조금 기소를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이걸 해왔으면 좋았겠는데 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예. 법원에서도
어쨌든 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일견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특검을 만약에 우리가 다시 지금 출범해서 진행한다면 거기에 힘을 더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었다고 욕만 하지 말고 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런 3대 특검, 매머드 특검 처음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친위 쿠데타가 이뤄진 다음에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우당탕탕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있는 수사기관과 있는 검사들 써야 되는데 네. 아니 그 전에 친위 쿠데타의 수장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섞여 있고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를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특검에서는 이 현재 민중기 특검의 그 어떤 공과 과 그걸 거의 실패했던 타산지역을 잘 삼아서 네. 어떻게 이거를 다시 팀을 꾸려야 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파야 될지를 네. 배분을 잘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권창영 특검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스트레스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좀 엄중함을 그쵸. 인식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사초 쓰는 심정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보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러난 수사 결과를 보면 특히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특검은 뭐 한 건지 의심이 드는 수준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뭐 실력이 있네 없네 이걸 다 떠나서 얼마나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그 상황을 밝혀낼 거냐. 특히 이 검찰의 내란의 검찰 개입, 그 다음에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양평고속도로, 네. 뭐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런 수사,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법리를 잘 적용해서 튼실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보니까 댓글창에 너무 속상합니다. 라는 글이 있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국민들의 지금 그 심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고 맡겨놨는데 잘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엉뚱한 데서 딴 생각하느라고 이런 거예요. 정말 좋은 학원 보내서 비싼 학원 좋은 그쵸. 학원 보내놔서 공부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거야. 핸드폰 게임하고 있는 거야. 핸드폰을 뺐었어야 돼요. 말하자면. 그렇지. 네, 주요 요지는 핸드폰이었지. 네. 아무리 좋은 데 갔다가 기숙학원 가면 뭐합니까?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핸드폰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핸드폰을 뺐고 좀 제대로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지금 이건 나라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팔 벗고 나선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를 방금 국무회의에서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특별검사 말씀하셨는데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요. 전준철 변호사가 잠깐 변론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잠깐 한 게 아니고 기소 전에 선임돼서 재판까지 변호를 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예, 김종훈 기자가 특종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쵸. 전준철 그쵸. 변호사가. 예? 이성현 의원도 뭐 비슷한 취지로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고서 이제 당은 몰랐다. 음. 당 지도부는 몰랐다.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딴짓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지금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있어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말했듯이 이 특검이 3대 특검이 사실은 부실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네. 2차 특검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2차 특검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의 첫 발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부터 엉뚱한 짓을 한 거고 예. 사실 약간의 이제 거짓선 어떤 해명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렇죠. 보도를 통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한 건데요. 저도 어제 관련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대통령께서는 이런 판단이라는 거예요. 뭐 경로 이런 건 아니었고 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 예. 그렇죠. 그 약간 그 음성 지원 되지 않아요? 음. 약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일을 왜 이런-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저는 경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막 맞아요. 그런 스타일. 화를 내거나 그런 스타일 전혀 아니죠.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그런 스타일 스타일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일을 왜 이렇게 행동으로 하죠? 보여주죠. 예, 행동으로. 일을 왜 이렇게 하죠? 이제 이런 그냥 정확한 거죠.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민주당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합당 관련해서 오늘 결론을 낸다는 건데 10시 55분 지나고 있는데 네. 아직 그 의총 분위기는 속보로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아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의총 전에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었어요. 전화해 보니까 이제 의원들 말은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든 간에 이제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 네. 네. 어떻게든 결론을 내라. 네, 이번 주에 결론 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끌 것도 아니 아니고. 늦었어요. 늦었죠. 늦었어요. 네. 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니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의심한 건 뭐냐면 그냥 합당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물론 합당 이게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거든요. 아예 양당이 다른 당으로 갑시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선거 때 연대만 하자.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우리가 낼 테니까 지역구 뭐 조정. 수원시장은 뭐 혁신당이 내고 내세요. 선거연대 하잖아요. 빅텐트. 네. 이게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아예 합당해서 같이 가는 방법이 있고 그럼 마지막에 뭐냐면 이 합당이 지선 전에 하는 방법이 있고 지선 후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합당을 하지 말자는 건 지선 후에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4가지거든요. 네. 이 4가지를 그 좀 유연성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니까 네. 대체로 사람들이 1번 양당이 합당하지 않고 영원히 딴 당으로 가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네. 거의 선거연대하거나 아니면 지선 후에 하거나 뭐 지선 전에 이제 하자 이런 의견 이 3개 중에 하나거든요. 네. 3개 중에 하나인데 물어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말한 거는 이 중에 경우의 수 하나를 톡 꼽았어. 뭐냐? 지선 전에 합당하자. 이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네. 25% 확률인데 이걸 톡 꼽아버린 거예요. 네. 4가지를 줘야죠 일단은. 근데 하나를 꼽아가지고 너 OX 이렇게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폭을 넓게 가져와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마 여기 3분 이게 기자들이 있지만 아마 제가 제일 오래 출입했을 네. 민주당을. 민주당을. 그죠. 네, 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민주당은 일 처리를 그만해 할 때까지 검토하는 정당이에요. 오히려 물밑 그걸 그냥 너무 많이 해서 문제. 톱다운이 없어요. 없어요. 톱다운을 하면 누구 맘대로 말도 안 돼. 반발이 논의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 모여봐. 합의해. 그러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아마 오늘 비공개 의총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정당 문화예요. 국민의힘은 맞아요. 이게 가능해요. 국민의힘은 당대표 뜻이잖아. 넘어가. 뭐 이러이러 문제가 있는데 대표가 결정했는데 뭔 소리 군말이 맞아요. 많아 그냥 가. 이게 국민의힘 정당 문화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게 없어요. 당대표가 무슨 결정을 해도 그런 게 어딨어. 논의해. 회의 잡아. 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 회의하는 거야. 이게 민주당의 집단 지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민주당 의총은 믿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의원들이 모이면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건데 왜 일을 이렇게 거칠게 했느냐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2가지 이슈가 연거푸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마지막 하나입니다. 민주당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이 범진보 진영에 이런 이게 갈등 양상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네. 정치란 거는 갈등을 내재하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전에 칠레 아옌데 대통령이라고 네. 의사 출신 피노체트의 이제 군부 정권에 맞서서 그렇죠.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AK-47로 싸우다가 거기서 돌아가시죠. 대통령 궁에서 죽어요. 이제 사망. 독재 정권의 군부 세력에 실제로 무장 투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이에요. 근데 아인데 대통령이 남긴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이분이 이제 의사 출신이거든요. 의사 출신으로 칠레가 1910년대 이제 초반에 아이들의 영양실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요 공약이 사회민주당, 사회당 이런 범진보 연대가 선거 연대를 합니다. 연대를 해서 보수정당이 이겨요. 근데 연대를 할 때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유를 하루에 500ml는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300ml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2리터씩 줘야 된다. 얘기가 다 달라. 네. 이게 다 다르고 재정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아이엔데가 끝까지 이러면 안 되는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적과 경쟁자를 구분하라고 하거든요. 적과 경쟁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진보 진영은 서로 상향 경쟁을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적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적은 내란 세력이고 적은 계엄 세력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그 큰 정신을 가지고 의총할 때도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네. 때로는 서로 가시돋친 말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과 경쟁자를 구분한다는 그 대원칙을 가지고 서로 상향 경쟁에 임해야 된다. 네. 이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도 합당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죠. 근데 네. 토론하면서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도 받아치는 거 보면 이제 서운하다 어쩐다 뭐 모욕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모욕을 주신 분들은 잘못한 거죠. 잘못했죠. 하지만 이 판은 전반적으로 보면 경쟁을 하는 판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경쟁에 대한 그 어떤 근거에 대해서도 조국 혁신당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향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향 경쟁이란 거는 정당은 선출, 당선이 되는 거예요. 확장성,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일까라는 그 상향 경쟁이 맞을까라는 그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의제마저도 예를 들면 그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합치면 무조건 의석이 늘어날 거야. 이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해보면 여기서 지선에서 주요 메인 매치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에요. 냉정히 말해서. 네. 그냥 의석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지 중도층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상향 경쟁에 대해서 오픈해서 서로 절제하는 토론이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의 가감 없는 토론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 야 합치면 서로 예의 차린답시고 자기의 로우 데이터는 이거 질 것 같아. 합당에서는 이거 의석이 줄 것 같아. 우리가 마이너스일 것 같아. 근데 예의 차린다고 그런 토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의를 차리되 상향 경쟁을 향한 경쟁자수의 토론. 경쟁자로서 존중하면서 토론의 장을 벌이는 것. 여기를 지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본질은 권력 투쟁, 당권 네. 투쟁인 네. 것 같아요. 그렇기 맞죠. 때문에 양쪽의 지지자들이 몰려 있으니까 댓글창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진보 진영에 있는 매체들이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의가 뭐냐. 그리고 지금 당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정치의 과제와 역할이 뭐냐. 근데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도 뭐 중요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자기를 좀 내려놓고 지금은 정치의 대의를 위해서 말로만 대의 말로만 대통령 내가 지킨다 이게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렇죠.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이해찬 총리가 말씀하셨잖아요. 삼실. 절실한 게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실한 정치 의제 과제가 뭐냐. 거기에 집중해서 당력을 모으고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국력을 모아서 단결된 힘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다 죽어. 예. 그 트럼프발 위기에 우리가 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 안에서만 그냥 싸움을 하는 건데 말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해서 경쟁자를 구분해서 정말 지금 적극적으로 뭘 가지고 어떻게 싸울 걸 가지고 싸워라라는 게 평범한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렇죠. 이게 싸울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배신 반역 이런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경쟁자한테 예.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것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지금 풀어야 될 민생 문제, 상호관세 문제, 부동산 문제 이게 집권 여당 진보 세력 범진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현재는 네. 이재명 대통령 체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키워나가고 여기에 뒷받침하려고 하는데 물밑에서 누가 됐든 당권 투쟁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차기 권을 갖겠다. 네. 이건 경쟁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경쟁은 상향 경쟁이 돼야 되는 거지. 네. 대통령의 그 소위 말해서 국정 성과를 깔아문대면서 그게 마이너스일지 알면서 그러면서 경쟁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그거는 약간 의심이 들었던 게 코스피 5천 날 발표한 거는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어떻게 전인미답에 코스피 5천을 달성하는 날 네. 그걸 발표하면서 이게 경쟁자의 자세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한쪽 세력에서는 야 경쟁하자면서 그러면 이거는 피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코스피 5천 날은 합당 발표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날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몰랐다잖아. 그날 코스피 5천 달성할지 몰랐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 눈앞에 이제 직면한 것만 보이니까 코스피 5천도 눈에 안 들어오고 정말 진짜 중요한 지방 주도 성장론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5극 3특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수도권 1극 체제를 바꾸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던졌는데 완벽하게 실종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잘 들여다봐야 되고 정말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예.
같이 뛰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정부가 혼자 뛰면 외롭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단합된 힘으로 함께 뛰어줘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력들에 의해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민주당이 큰 항공 모함으로 정부를 지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만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 언론만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 저기 앞에 엄청난 지금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뭐지 타이타닉호 앞에 왔던 그쵸. 거 뭐지 엄청난 아, 빙하 예, 이런 빙하. 게 오고 있다. 암초, 이런 게 암초가 지금 오고 기다리고 있다. 있어요. 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유 지금 11시 6분인데 3분만 더 해도 네. 돼요? 네. 그 장슬기 기자 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두 가지인데 이 한국경제 언론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기자들의 선행매매, 네. 주가 조작. 이 기자들 어떻게 처분이 됩니까? 이제 뭐 지금 5명인데 기자도 네. 있고 기자가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한국경제 사장이 네, 사임을 했거든요. 네 어제 사임했죠. 네, 사임을 했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좀 그래요. 이 사람이 충안고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원래 내려야 될 사람이 내려온 거 아닐까라는 아. 시선이 약간 있어요. 한국 경제까지 충암고 출신을 시킨 네.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네. 이분이 이제 아마 이제 내려올 때가 돼서 내려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이 약간 있고 근데 네. 이제 사실 대통령이 그 한국경제 압수수색 그 수사되는 그 기사를 트위터에 직접 올렸죠. X에 직접 올려서 사실은 약간의 압박이 더 온 게 아니냐. 네, 왜냐면은 지금 선행매매한 매체들이 서울경제 TV, 이투데이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나온 그 조영탁 그 IMS 네. 거기에서 돈 받고 기사 쓴 파이낸셜 뉴스 기자도 있고 네. 그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는 다 어떤 스탠스냐면 우리 몰랐다. 우리가 기자가 그 짓 하는지 몰랐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매체는 꼬리 우리가 자르기네. 피해자다. 꼬리 자르기. 회사가 피해자다. 네. 그 기자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회사가 먹칠됐으니까 우리 회사가 피해자다. 약간 이런 스탠스까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냥 아예 그냥 찍어버리니까 그렇죠. 이거는 직격을- 이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경제지사에서는 한국 경제가 약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플러스 약간은 억울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억울해요? 네. 한국 경제만 특정당해서. 아. 그 말이 됩니까 근데 잘못했잖아요. 그쵸. 잘못이 없으면 몰라도. 몰라도 그래서 자기들 이게 잘못했지 밖에서 않습니까? 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네, 너무 네. 황당한데. 그 하나라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지금 합동 그 수사단에서는 그 뭐 근절 수사단이 있어요. 거기서는 네. 열심히 지금 수사를 하고 사실은 원래 이 이슈가 되게 캐캐묵은 이슈잖아요. 이런 그렇죠. 선행매매 한다더라. 누구는 뭐 외제차로 바꿨다더라. 바꿨다더라. 그래서 그런 명단도 막 돌고 이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의 통장을 확인을 못 하니까. 근데 지금 명단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수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조금 의지를 가지고 네. 전방위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군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네. KBS 관련된 거예요. 네네. 그 지금 파우치박 박장범 네. 사장님 내란의 유착 또는 결탁한 정황이 KBS 언론노조 그쵸. KBS 드러나고 본부로부터 있고. 드러나고 네. 있는데 그 책임 안 집니까? 이게 그 사실은 지금 노조에서 고발은 했는데 네. 이게 수사해서 결과 나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네. 중요한 거는 그 박장범 사장을 임명한 KBS 이사들이 있어요. 예. 그 이사 7명을 이 이사들은 방통위가 임명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임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판결이 나왔죠. 얼마 전에 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의 당사자가 대통령이에요. 어. 윤석열 대통령 때 이걸 한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를 했는데 예. 근데 사실 저쪽에서 항소를 포기하는지는 모르죠. 저쪽에서는 항소를 할 수 있죠. 항소를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사건이 계속 길어질 수 있는 네. 거예요. 이 사건이. 아. 그럼 항소를 해서 또 길어지면 예. 사실은 원래 순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방미통이죠. 방미통위가 정상화되고 그런 다음에 KBS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꾸려지고 네. 그 다음에 KBS 사장 임명 절차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사회가 지금 어찌됐든 항소를 하고서 버티고 있으면 원래는 이게 이제 대통령 뜻만 있으면은 이제 이 이사들이 날아가고 그 다음 박장범 차례가 되는데 네. 법적으로는 이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진 거죠.
아니 도처에 일이 이렇게 많은데 민주당 정말 답답합니다. 맞아요. 지금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과방위가 적극적으로 초반에 엄청나게 큰 일 맞아요.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참 이런 분들이 다시 또 뛰어야 됩니다. 맞아요. 다시 뛰어서 사실 그래서 대통령도 계속 박미통위 위원장 만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메시지로 네. 홍보수석도 그렇고 박미통위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말하거든요. 네. 그 말을 하는데 박미통위 구성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럼 이제 국회가 사실 나서서 이걸 국민의힘 보고 빨리 이거 해라. 그렇죠. 그걸 협상을 하든 뭐 좀 압력을 넣든 해야죠. 그렇죠. 예. 특히 여당 원내 지도부의 역할도 굉장히 크네요. 사실은 맞아요. 지금 맞아요. 새로 선출된 한병도 지도부가 여기도 갑자기 됐어요. 원래 김병기 맞아요. 사태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의총에서 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좀 결정이 돼서 좀 싹 정리를 하고 좀 똑바로 해라 민주당 이런 이제 국민적 기대를 가지고 좀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다 떠나서 공영방송 KBS를 이 내란의 네. 나팔수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쵸. 박장범 씨가 그쵸. 이거를 과연 KBS 구성원들이 용납할 수 있는 건지 맞아요. 오늘 당장이라도 그만두라고 이제 예전 같으면 세게 집회를 하고 이럴 텐데 맞아요. 요새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그런 분위기도 같아서 아니고, 예, 네. 다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좀 기운을 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의로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대한민국이 정말 의롭게 똑바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걸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사로운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정치도 언론도 그렇게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장슬기 기자는 MBC 기자입니까? 이렇게 아, MBC에 아니고요. 따로 여성분이 있습니다. 기자분. 네. 장슬기 동명이인으로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네, 있어요. 오, 그렇구나. 네, 아, 네. 그 여론조사 네, 있어요. 데이터 전문 전문으로 기자. 하시는 분이 예,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그분은 여성 기자고요. 여기는 미디어 오늘 네, 저는 미디어 장슬기 오늘입니다. 기자입니다. 더 자,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 장 기자님. 자, 여러분들 그 미디어 오늘에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있어요? 네, 미디어 저희도 오늘 유튜브 구독, 있어요? 구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 있습니다. 아, 유튜브 구독해야 네. 되고 또 네. 그다음에 후원도 미디어 해주셔야죠. 후원. 아, 미디어 오늘 후원. 네. 후원 그 저 빨리 계좌 얘기하세요. 사장님이 보고 계세요.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미디어 오늘 치셔가지고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후원 계좌 있습니다. 예, 네. 미디어 오늘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언론개혁의 파수꾼으로서 자기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미디어 오늘의 많은 후원 그리고 응원,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나오죠.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출연하시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리니까요. 네, CBS 질문하는 기자.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예, 저녁 7시 30분. 네. 이제 요새 10만 넘었습니다. 10만 와, 넘었습니다. 네. 예, 요새 뭐 취재 편의점도 막 합당 과정에서 구독자가 좀 빠지고 있던데 질문하는 기자,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이정주 기자의 요리쇼 저도 요리쇼. 기대가 됩니다. 축구쇼, 축구도 있어요. 축구도 해? 네. 새벽에 제가 축구 훈련하는 거. 설날 특집, 축구, 야, 요리. 유튜브 시대 기자 진짜 힘들다. 애쓰네요. 진짜 애쓴다. 힘듭니다. 정말. 네. 여러분이 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체력과 음식. 진짜. 네. 그죠? 진짜. 네, 직장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네, 두 분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